어, 작년 22년 10월에 찍고 나서 진짜 오랜만에 찍네요. 뭐 약간 네 하나 좀 남겨놓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찍게 됐습니다. 작년 2022년 10월에 제가 그 매수하라고 썼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을 말씀드리면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22년도 10월은 누가 보기에도 사실 매수하는 게 더 안전해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추매는 애매해. 그렇다고 매도도 애매한 상황이라 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태까지 오른 그 결정적인 포인트들은 2022년 10월에 말씀드렸던 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보니까 인플레이션 완화되고 그럼 이제 금리 인상을 좀 덜하게 될 거다 말씀드렸죠. 지금 이미 거의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현재 상황 그리고 이거 지표를 본 게 저는 그냥 대기업 스타벅스나 이런 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을 봤을 때 이게 4,500원 이상으로 더 올릴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필수 소비재 물가가 안정화될 거라고 봤고, 그래서 금리 인상 덜하게 될 거라고 봤고, 사실 전쟁 리스크랑 원자재 가격의 폭등, 천연가스나 그 유가 상승 이게 사실은 인플레이션의 엄청난 원인이 됐었었죠. 우러 전쟁이.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10월에 말씀드렸는데 천연가스는 사실 미국에서 셰일을 지금 꼭지만 틀면 더 철차야 이제 사실 뽑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꼭지를 안 틀고 있었어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여가지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될 거고 그래서 금리 인상을 덜하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이번 3번 같은 이유고 그리고 한국만의 이유를 들자면 한국은 대통령 2년차라는 하나의 큰 장점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통령 2년차에 정책적인 어떤 드라이빙이 나오거든요. 정책적으로 이 그 정권이 뭘 하고 싶었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당선됐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는 그 금리 인하가 있었어요. 14년도에 최경환의 금리 인하가 있었고 그래서 금리가 역대로 한국이 이제 제로금리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도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를 약간 표명했던 사건이었어요. 물론 이게 바로 시장의 가격에 반영되진 않았지만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당시에 인지를 못했던 거죠. 제로금리가 한국의 이제 부동산 폭등이나 증권 폭등의 그 상황을 오게 할 거라는 거를 사람들이 당시 믿지 못했어요. 왜냐면 워낙에 디플레이션 구간이었고 워낙에 경기가 당시에도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경기는 항상 안 좋았어요. 그래서 1415년도에 진짜 반도체 쇼크 있고 뭐 이래가지고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를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일본이랑 그 미국이 다 그러니까 미국은 옛날부터 하고 있었고 일본도 사실상 계속 제로 금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제로 금리 해보자라는 어떤 정책적인 무빙이 있었다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평화라는 어떤 하나의 그 모멘텀이 있었죠. 북한을 개방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북한과 미국의 이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문재인 정부는 잘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17년도, 18년도에 이제 굉장한 주식 상승이 있었죠. 17년도에. 어쨌든 그런 게 이제 문재인 정권의 특징이었고 박근혜 정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정책을 첫 번째로 좀 제대로 보여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재정부라고 해야 되나요? 기획재정부에 재밌는 이걸 했다. 그리고 문재인 때는 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지정학적인 어떤 리스크를 해소하는 그런 어, 공과가 있다. 아니, 과는 둘 다 뭐 잘 모르고 공이 있다라고 생각할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현재 보여주는 주식으로 봤을 때 어떤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금 제대로 삽을 풀기 시작한 게 윤석열 정부의 현재로서 저는 2년차 드라이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듦으로써 이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나 뭐 일본의 반도체 소재업자 이런 애들을 이제 데려왔다. 이런 애들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끌어왔다라는 게 저는 이건 굉장히 이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업적이라고 하기도 웃기긴 한데 업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존에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지정학적 입지를 잘 해소했던 건 사실인데 한국 재벌이랑 너무 친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줬었거든요. 너무 이 사실 지정학적 입지와 평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이 재벌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굉장히 그 이 정권의 약간 모멘텀이었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카카오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브나 이런 굉장히 신흥, 세트리온 뭐 이런 약간 세습 부자가 아니라 신흥 부자들을 키워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대기업이 되는 그런 어떤 뭐 모습을 보이게 만들었고 어쨌든 견제 세력이 된 건 맞지만요. 이제 지금 현재의 정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기존 이제 재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 전 정권에 비해서 친화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커다란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정부 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삼성이나 뭐 어디나 다 미국의 공장을 세우러 가는 그런 느낌이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해서 일본이랑 미국을 데려올 것 같은 그런 이미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이 패턴으로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으로 회사를 뺏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저는 현재 그 정부의 스탠스가 한국으로 오히려 얘네들을 데려왔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미중에 어떻게 보면 그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중이 지금 굉장히 그 대립구도 있잖아요. 본격적인 대립구도가 있고 이제 이 여기에는 굉장히 반도체라는 산업의 쌀이 굉장히 껴있는 어떤 상황인데 여기에 있어서 사실은 하나 아쉬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이제 중국에 좀 더 중국과는 좀 척을 지는 상황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하나의 그 스탠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하지만 왜냐면 미국은 사실상 지금 중국의 반도체 납입을 안 하겠다 약간 거의 이런 스탠스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싸우고 있는 중에 한국이 반사 이익을 그래도 잘 얻어내기를 바라고 그거를 잘 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밸리에이션을 조금 더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제가 아직 빼놨는데 그 미국의 이제 상황이 있는데요. 미국이 이제 바이든이 3년 차쯤 되지 않나요? 3, 4년 차쯤 들어서는 이제 그럼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미국은 주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미국 주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연금이 얼마나 유지되느냐가 미국 주가에 따라서 연금이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국민연금이 말아먹느냐 이런 거에 달려있는 부분이 이 때문에 이 주가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그 기존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미중의 급격한 친화 정책이나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 미중의 급격한 친화 정책 혹은 네, 미 사우디의 뭐 급격한 하해 뭐 등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현재 지금 증시에 어떻게 보면 우상향의 그 커다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다. 저의 생각입니다. 커다란 상승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커다란 상승의 이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커다란 상승의 이유를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미국 대선 2, 3, 4년차 넘어가고 5, 6, 7, 8이 되면서 사실 미국은 이제 진정한 그 정권이 하고 싶었던 그걸 꽃피우는 그런 느낌이 되거든요. 한국은 2년차 때 보통 하게 돼 있는데 네, 한국 2년차 때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5, 6, 7, 8년 차에 이제 그걸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5, 6, 7, 8년 차에 과연 어떤 걸 보여줄까 그게 이제 커다란 상승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약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미국 시장을 정치의 관점에서 5, 6, 7, 8년 차의 증시를 비교해 보시면 아마 명료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커다란 또 이제 커다란 하락의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커다란 하락의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카운터파트인 이제 보수 공화당이 어떻게 보면 그 바이든 정부를 이제 또 끌어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트럼프가 아직 인기가 많고 그러면 이제 3, 4년 차에 이슈가 나올 수 있죠. 가령 뭔가 좀 추가적으로 이 석유, 천연가스의 가격이나 인플레이션을 못 잡게 만드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상향만 있다고 말하기는 애매하고 커다란 하락과 커다란 상승의 이유를 현재 함께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상승의 경우 지금 현재 우리가 2022년 중반기부터 샀던 거 계속 구경을 하면서 이제 지켜보면 되는 거고 하락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사이클상 뭐 고점이다 싶어서 매도할 이유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 빼버렸는데 세 번째 커다란 상승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그 미국의 금리를 인상시킨 다음에 다시 미국의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는 방법으로 신흥국의 법을 만들어서 방법을 많이 썼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되면 달러가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경상수지 적자가 생겨요. 재정 적자가 생기고 경상수지 적자, 재정 적자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경제가 악화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어요. 이 기축통화로서의 굉장히 트래핀 딜레마라고 하나요? 하여튼 뭐 그런 용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데 맞나요? 아무튼 그래서 미국의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는 전략은 항상 써왔어요. 이게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라는 걸 통해서도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켜가지고 미국의 경기를 좋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전략을 쓸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재벌들은 결정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죄송해요. 진짜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 공시나 이런 거를 다 뜯어가지고 원래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어쨌든 내용은 다 뜯어보시면 되니까 하이닉스의 최근에 공시가 떴는데 채권을 달러로 빌렸거든요. 2조를 빌리는 전환사세 그런 공시가 떴어요. 그러니까 달러로 지금 돈을 빌리고 싶어 하거든요. 최태환 아저씨가. 그래서 달러로 왜 돈을 빌릴까 생각을 해보면 이 아저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경상수지나 재정적자가 있을 때 이제 금리 인상을 미국이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달러 가치를 급격하게 하락시키는 방법을 택해서 이제 미국의 경기를 좋게 만드는 달러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수출이 엄청나게 유리해지겠죠. 미국의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가 뭐 원래 3천만 원짜리 차였는데 3천만 원짜리 뭐 달러겠죠 이게. 근데 그게 2천만 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를 좋게 만드는 방법으로서 이제 달러를 약달러로 만드는 그래서 그 방법을 많이 취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기가 좋겠는데 왜 신흥국 버블이 생겨? 라고 하는데 미국의 달러가 원래 약달러가 될 때 항상 신흥국에 버블이 생겼었어요. 이거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신흥국의 그 통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신흥국에서 통화 가치가 상승해요. 그래서 신흥국의 통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 때문에 증시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또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고 플러스로 그 약달러 국면에서 뭐 원자재를 파는 뭐 신흥국이라거나 이런 애들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원자재가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리튬 되려나요? 아무튼간 그래서 하이닉스의 공시 채권을 달러로 2조를 빌리는 지금 공시가 뜨는데 1,300원에 빌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사실은 최태환 아저씨 1달러 900원에 갚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간 이 약달러가 왔을 때 신흥국이 버블을 만드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반드시 약달러 상황에서 신흥국이 버블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90년도에 일본이 그랬고 그리고 그 공사에서 7년도에 달하면서 그 러시아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원자재 신흥국들 얘네들이 많이 올라갔었고 그 이후에는 뭐 그 브릭스라 그래가지고 베네수엘라 뭐 브라질 이런 애들 굉장히 돈 많이 벌었었어요 옛날에. 아무튼 항상 그리고 그 버블이 있고 나서는 항상 폭락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타이밍상 어쨌든 약달러의 타이밍이고 버블이 생길 신흥국의 버블 생긴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도 이 신흥국의 버블을 같이 맛을 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그룹에 속해 있다. 그래가지고 한국 증시가 올라갈 확률이 현재 이 결정적인 부분은 이게 미국의 약달러 덕분에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다랗게 하락의 이유인 어떤 이런 보수공화당 트럼프가 이제 재선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바이든 정부를 공격을 해야 되는 바이든 정부의 문제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 혹은 그런 걸 위해서 천연가스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보수 쪽에서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차치하더라도 결국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현재 지금 국면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기에는 애매하고
이미 많이 사셨을 테니까 구경하시면서 계속해서 장기 보유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팔기에는 너무나 가격이 아직은 낮다고 생각하고 예,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중립입니다. 매수도 매도도 하지 말라.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 다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지금 요인 클러스터 그리고 혹시라도 그 미국의 급격한 친화 정책, 사우디의 급격한 화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혹은 뭐 커다란 약달러, 네, 약달러가 와서 신흥국의 경기 버블이 생길 때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뭐 2024년 25년이 될까요? 혹은 또 반대로 그 미국의 보수 정당이 잡을 수 있을 만한 커다란 이제 민주당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기 위해서 저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상황의 경우라면 이제 매도 포지션을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상황의 경우라면 매수 포지션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